자, 레이더 방정식이 식 1.52로 줘졌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안점은 그 받는 파워가 거리의 사승에 반비례한다는 거. 이게 이제 리더 이퀘이션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안테나에 대한 것인데요. 레이더 안테나가 사실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안테나 패턴이라고 하면 빔 패턴이라고 하면요. 이러한 이러한 그 파라볼 안테나의 경우나 아니면은 어레이 안테나의 경우, 파라볼 안테나의 경우에서 이러한 빔이 나간다고 그랬죠. 이러한 빔이 나가는데 사이드 로브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요. 안테나의 형태나 또는 특성에 따라서 빔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중간 각도, 영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파워를 그리면요. 이렇게 되고 사이드 로브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의 파워가 되는데 이 형태는 우리가 많이 사실은 본 거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싱크 펑션의 형태입니다. 사인 세타, 물론 이 앞에 어떤 계수가 붙을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세타 주기면 오버 세타의 절대값의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이드 로브가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고 메인 빔폭이 좀 더 작을 수도 있지만 이런 파라볼라 안테나 또는 어레이 안테나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사이드 로브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메인 빔폭이 더 좁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싱크 펑션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빔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그 카이 T50 경우에 또는 어떤 그 비행기의 앞에 비컨에 붙어 있는 이런 그 비행기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비행기가 있을 때 비행기 앞에 붙어 있는 레이더의 크기가 보통은 물론 가로 세로 크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은 50cm 가로 50cm 아니면 세로 55cm 정도 이런 레이더가 있다고 하면은 빔폭이 좀 다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파수를 하나를 쓰기 때문에 보통은 4.5도에서 5도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 X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요. X밴드 10기가 되고요. 그래서 4.55cm가 아마 4.5, 왜냐하면은 안테나가 크면 클수록 빔폭이 작아진다고 그랬으니까 50cm가 예를 들면 5도 이 정도가 된다고 합시다. 이 레이더가 보는 각도는 이게 이제 이렇게 앞을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 위축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각도가 있겠고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에즈무스다, 방위각이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래 위 각도는요. 비행기가 이렇게 옆으로 했을 때 아래 위 각도는 엘리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면은 높낮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에지무스 각도 얘가 이제 그 앞에 타겟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타겟이 여기 있다고 하면요. 여기 있다고 하면 얘가 빔을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타겟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에지무스가 있고 엘리베이션이 같이 있기 때문에 2차원 스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 보면요. 이만한 영역에서 우리가 스캐닝을 한다고 하면 두 개 다 지금 거의 5도니까 빔폭이 5도다 라고 엘리베이션과 에지무스 가로 세로가 전부 5도인 빔폭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에지무스가 이제
여기가 0도일 경우에 마이너스 60도에서 60도까지,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로 가면 이렇게 될 텐데요, 그죠?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보통요. 보지 않고 요 안에 앞쪽에 있는, 왜냐하면 비행기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므로 앞쪽에 것만 봐도 충분하다 해서 보통 마이너스 60도에서 60도 정도로 서치를 하고, 엘리베이션 상하로 30도에서 마이너스 30도 정도로, 중간이 0도일 때 이런 정도로 서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할 거는 빔이 이렇게 여기를 쏩니다. 그래서 타깃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옮깁니다, 빔을. 그래서 타깃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고 다시 옮기죠. 이렇게 계속 가서 이 빔이 쭉 한번 이렇게 스캐닝을 계속 합니다. 끝날 때까지요. 그래서 이제 한 판이 끝나는 거죠. 한 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판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개의 빔이 들어갈까요? 실제로 이 안에 몇 개의 빔이 들어가냐 하면, 빔 하나가 5도가 되기 때문에 60도, 120도가 되겠죠. 가로축으로 나누기 5 곱하기 세로축으로는 마이너스 30에서 30이니까 60도가 되겠죠. 60 나누기 5 하면은 288개의 빔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빔 타이밍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요. 288개의 빔이 얘를 스캐닝을 한번 하는데, 요 첫 번째 빔이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펄스를 보낸다고 그랬죠. 펄스를 보낼 때 이런 펄스를 보냅니다. 그래서 리턴을 받죠. 타깃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얘가 타깃 리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끝인가요? 하나를 보내고 하나를 받고 다음 빔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게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낍니다. 신호가 굉장히 작죠. 노이즈도 많이 끼겠지만, 클러터라고 그랬죠. 클러터. 두 번째 빔을 보내고 다시 받습니다. 세 번째 빔을 보내고 다시 받고요. 두 번째 빔을 보내서 여기 비슷한 위치에서 여기 같은 위치가 되겠죠. 요 거리가 같으면은 같은 타겟이 이렇게 오겠습니다. 역시 세 번째에서 온 타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잡아서 넣어놓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잡아서 요 밑에서 그립니다. 이렇게 아마도 비슷한 위치에 타깃이 있겠고요. 세 번째도 여기서 여기까지 잡아서 위에다 밑에서 그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같은 위치에 이렇게 신호가 있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같은 위치에 계속 신호가 있으면 이걸 간단하게 평균만 내주더라도 꽤 큰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통 128개, 펄스를 한 최대로 128개 정도로 보냅니다. 언제? 요 그 빔 안에 있을 때요. 128개의 빔을 보내고 받는 것도 128개를 받아서 평균을 내든지 또는 어떤 프로세싱을 해주면 타겟이 훨씬 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보통 CPI, 아니죠, Number of Coherent Pulse라고 하죠. Coherent Pulse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보내는 시간이 얼마인지 기억을 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보내는 시간 뭐죠? PRI라는 게 있었죠, 그죠? PRF의 역수였습니다. PRF의 역수. PRI라는 게 있었는데 PRI가 바로 PRF 역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128개가 나왔으면은 한 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PRF가 만약에 예를 들면 뭐 10kHz다, 10kHz짜리 PRF다 라고 하면 PRI는 10kV분의 1이 되고요. 즉 그 빔에서 걸리는 시간은 10kV분의 128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바뀌는 게 있는데요.
이러한 그 미케니컬 빔들은요 이렇게 돌아가죠. 이만한 게 돌아가는데요. 얘가 사실은 이렇게 탁탁 끊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순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얘가 그냥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호를 보내는데요. 얘가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천천히 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얘가 다음번 빔이 이렇게 왔다. 그런데 실제로는 펄스를 보낼 때요. 펄스를 여기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보내는 게 아니고 중심축이 요 안에 있을 때만 보내게 됩니다. 요 안에 있을 때. 요 안에 있을 때 그 128개 펄스를 탁탁탁 보내는 거죠. 그리고 조금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축이 이 중간에 오면은 128개의 펄스를 보내고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걸리는 시간은 이 미케니컬 로테이션에서요. 걸리는 시간은 이거보다 한 10배가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보내는 시간이 요 사이밖에 없기 때문에 요 사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128개를 보내고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128개를 보내게 됩니다. 요 차이가 보통 빔 폭의 한 10분의 1쯤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을 해줘야지 10 정도를 해줘야지 요 하나의 그 빔에 걸리는 시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전체 한 판, 그래서 타겟이 우리가 한 번 스캐닝을 다 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은 아까 얘기했을 때 288개의 빔이 있다고 했으므로 곱하기 다시 200 여기다 288을 곱해주면 한 번 스캐닝을 해서 나오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레이더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약 타깃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라인이 이렇게 움직이죠. 한번 움직일 때마다 얘가 여기에 걸리면은 얘가 타깃이 깜빡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수입을 하는 시간이 아까 얘기했던 그 288 곱하기 10 곱하기 128 나누기 10k 분의 1.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의 그 오메가 영역이 오메가 영역이라고 했을 때 세타 A는 에지무스 빔폭이 되겠고요. 세타 E는 엘리베이션 빔폭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가까이 각도로 나눠주게 되면 빔의 개수가 나오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것과 같이 이러한 어떤 영역이 있을 때 이거를 전 영역을 이 에지무스 각도와 엘리베이션 각도와 에지무스 각도로 나눠주게 되면 전체 빔 개수가 나오겠고요. 아래 보는 이런 레이더들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왼쪽의 레이더는 사실은 에지무스 쪽만 각도를 가지는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엘리베이션 쪽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 이것도 유사한 경우지만 엘리베이션과 에지머스가 같이 분해능을 가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왼쪽의 경우를 우리가 팬빔이라고 합니다. 그 부채 또는 선풍기 팬 같이 생겼죠. 길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팬빔을 가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1장에서 하고 싶은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뒤쪽에 보면은 매틀랩 프로그램이 쭉 나오고요. 이 개념은 뭐냐 하면 아마 첫 시간에 소개를 드렸지만 레이더가 보내고 받는 레이더가 한 곳에 안테나가 한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모노스태틱이다 라고 했고요. 이런 식의 이 그림과 같이 트랜스미터와 리시버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을 바이스태틱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노스태틱이요. 자, 이거는 그냥 그 용어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트랜스미터가 하나 있고 여기 리시버가 있고
또 이쪽에 리시버가 하나 있고 또 이쪽에 리시버가 하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보내고 맞고 일로 가고 이렇게 가는 여러 개의 리시버들을 가지고 타깃에 대한 어떤 타깃인지 또는 이게 RCS가 매우 낮을 때도 판단이 가능한 그런 레이더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자, 매틀랩 프로그래밍 1장에 대한 게 쭉 나오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매틀랩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2장은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RCS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RCS라는 내용은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고 1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RCS는 일종의 반사 계수와 그 다음에 그 면적을 같이 가지는 단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록 비단 레이더뿐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어떠한 전자제품이나 또는 도체 아니면 다이엘렉트릭 같은 어떤 자성체 같은 경우에도 반사되는 전파 양을 입사 대비 반사되는 전파 양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RCS라는 거는 레이더뿐이 아니고 다양한 전파 또는 통신기기에서 사용이 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RCS는 이 밑에 가면은 이퀘이션이 있을 텐데요. 정의되는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자, 시그마가 보통 RCS로 쓰고요. 시그마는 사실은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었는데 그 개념과는 약간 여기서는 다르죠. RCS가 보통 시그마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P 입력 파워 인풋 파워 덴시티라고 되어 있어요. 인풋 파워 덴시티 분의 이쪽은 출력 나가는 반사되는 출력 파워 P는 파워를 의미하고요. D라고 쓴 거는 덴시티를 의미하겠습니다. 파워 덴시티라는 거는 제곱미터당 파워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를 따지면은 와트 퍼 스퀘어 미터가 분모항이 되겠고요. 분자항은 그냥 출력 파워니까 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단위는 결국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계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반사계수란 거는 어떠한 물질이 이렇게 있을 때 입력 파워 대 출력 파워 예를 들면 단위 명역당 이런 게 반사계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RCS는 이 반사계수에다가 실제로 요만한 어떤 반사체와 같은 물질로 냈을 때 이만한 반사체는 이 녀석이 훨씬 더 큰 전파를 반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CS는 크기를 고려한 반사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한 물체의 RCS들은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을 풀므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설명이 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조그만 구체 같은 도체로 된 구체가 1m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또는 이렇게 각도를 45도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한 해석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거는 실제로 거의 없는 경우가 되겠죠. 보통 우리가 어떤 물체의 RCS를 계산하고자 할 때는 어떤 물체에 따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간단한 구조체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2절에서는 이러한 타원형에 대한 RCS를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매우 복잡한 이런 전자기적 해석이 들어갈 텐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결국에 어떤 비행기나 또는 어떤 배나 아니면 어떤 탱크나 그런 물체들의 반사가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그 해석적인 것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죠. 간단한 오브젝트의 RCS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물체들 구에 대한 RCS 보면은 이게 이제 해석적인 값인데요. J가 베셀 펑션이 되겠고요. H가 henkel 펑션. 잘 못 들어본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enkel 펑션은 이런 식으로 스페리칼 베셀 펑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지금 굳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 대한 RCS를 이게 주파수죠 사실은요. 람다 1 오버 람다가 주파수가 되기 때문에 주파수 축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2.5절에는 타원형에 대한 RCS 타원 이거 뭐라고 하나요? 일립소이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타원인데 이게 구 형태로 되어 있는 3차원의 형태가 되죠. 일립소이드에 대한 RCS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역시 해석적인 값이 되겠고요. Circular plate 둥근 원형 형태의 판에 대한 것도 쉽진 않지만 RCS를 해석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우리가 RCS에 대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RCS는 입사되는 파워 덴시티 분의 반사된 파워다 이렇게 정의가 됐고요. 예를 들면 이러한 어떤 비행기가 있을 때 이 비행기의 RCS란 것은 이 각 방향으로부터 예를 들면은 앞쪽에서 신호를 쏘고 신호를 받고 1도 틀어서 신호 쏘고 신호 받고 그렇게 해서 모든 각도를 전부 다 이렇게 보내고 받고 했을 때에 신호를 받은 그런 크기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그 같은 각도에서 보내고 같은 각도에서 받을 때를 모노스태틱 RCS라고 써 있죠. 만약에 RCS를 앞에서 보내고 옆에서 받았다, 이쪽 각도에서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바이스태틱 RC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모노스태틱 레이더하고 바이스태틱 레이더하고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내는 녀석과 받는 녀석이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모노스태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자, RCS의 측정법은 이러한 그 RCS 대상이 간단한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측법과 간접법이 있겠고요. 실측법에서는 보통 그 무반사실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를 여기 보냈을 때요, 신호를 받았을 때 보내고 다른 쪽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어떤 벽이 있다고 하면은 적절한 측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냈을 때, 앞에서 보냈을 때 반사가 일어나서 옆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신호가 없도록 앞에서 보냈을 때는 반드시 앞쪽으로만 신호가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어떤 측정하는 그런 방을 우리가 무반사실이라고 하죠. 전파 무반사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나코익 챔버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지금 사실은 이게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아나코익 챔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에드워드 에어포스 베이스에 있는 아나코익 챔버가 되겠습니다. 이거 여기 이렇게 굉장히 크게 만들려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크기가 보통 264 곱하기 250 곱하기 70피트 정도로 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서산에 이런 이 정도까지 크기는 아니지만 비행기가 들어갈 수 있는 아나코익 챔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바닥이 뾰족뾰족한 그런 전파 흡수체로 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는 전파 벽을 막고
반사가 되는 전파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 측정 반실측법에서는 무반사실에서 이런 아나코익 챔버에서 안에서 비행기 또는 어떤 배 이런 걸 놓고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측법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조그맣게 모형을 만들어서 측정을 하기도 하고, 또는 모델을 만들고 컴퓨터로 모델을 만들고 해석 툴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방식이 있고 이 방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실은 실측법이 훨씬 정확한 값을 당연히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바로 이러한 비행기 같은 큰 물체는 이 보내고 받는 녀석, 이런 어떤 안테나가 있고, 이쪽에 이제는 측정기, 이거를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를 사용해서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각 각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측정 기기가 움직이든지 또는 이 비행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지어준다라는 회사의 RCS 측정 시스템은 이 비행기가 판이 있어서 판을 비행기를 판 위에 놓고 판이 돌아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역시 상당한 경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 보면 보통 50km 이하의 소형 물체 RCS 측정에 적합하다. 왜냐하면 이 판이 굉장히 커질 것이므로 실제로 너무 큰 물체는 가능하지 않다 라고 되어 있고요. 키컴사의 시스템은 비행기는 가만히 있고 이 측정하는 기기가 비행기 주위를 돌면서 전파를 보내고 받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런 시스템도 역시 아나코익 챔버 안에서 당연히 측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측법은 역시 큰 아나코익 챔버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용이 된다 하는 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실측법이 아니고 간접 측정법으로서 전파를 이렇게 쏘면, 이러한 예를 들면 도체 구 그리고 도체 플레이트가 있을 때 얼마만큼의 전파가 반사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므로써, 예를 들면 비행기나 배 같은 걸 만들므로써 우리가 그래서 계산을 하죠. 계산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맥스웰의 4개 방정식을 동시에 풀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이거는 미분 방정식의 형태고요. 이렇게 하면 적분 방정식 형태죠. 적분 방정식 형태인데 어느 것을 풀든 간에 상당히 많은 계산량이 소요가 됩니다. 역시 유사한 example이 되겠고요. 그 계산 과정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터들이 있죠. 시뮬레이터라는 거는 모델을 넣어주면 그리고 자기가 적분 방정식을 풀든 미분 방정식을 풀든 어떠한 방식을 택해서 결과값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모멘텀, HFSS, VOR, PAL, FTTD, XFTD가 있고요. FECO, 위플 이런 것들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이게 F15 같은데요. F15 비행기 모델 같은데요. 이 녀석을 RCS를 계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RCS 계산은 보통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 그러니까 주파수별로 계산을 해야 되고 각도별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계산이 필요를 합니다. 특히 주파수가 낮을 때는 이 모델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주파수에 따른 물체의 크기 또는 전기적 크기라고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주파수가 낮은 경우에는 이 물체가 비록 20m짜리 비행기를 하더라도 별로 안 커 보일 수가 있고, 주파수가 높으면 매우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이 비행기 크기가 결정이 되고, 또한 RCS 계산량이 결정이 됩니다. 주파수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는 세그멘트라고 하죠. 세그멘트 개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보통 한 파장에 안에 10개 정도의 세그멘트를 보통 보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파수가 2배로 늘어나면 세그멘트 개수가 1차원인 경우에는 주파수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그멘트 개수도 2배로 늘어나겠죠. 2차원의 경우에는 4배, 3차원의 경우에는 3승이 된 8배로 세그멘트 개수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량은 2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주파수가 높아진다고 하면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이 경우는 주파수가 2.4GHz 일 때 이 길이가 약 120 람다, 파장이 120배 정도 되는데 24만 개의 모르는 어떤 값들이 있죠. 모르는 값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그멘트에 흐르는 전류를 일단 구하죠. 그런 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필드 또는 E 필드 또는 H 필드를 구하게 되는데 6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2.4기가가 그런데 우리 X밴드 10기가에서는 이거는 이 정도 크기는 일반 컴퓨터로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슈퍼컴퓨터급이 와야지 계산이 되고요. 병렬 처리가 보통 뭐 한 몇십 개, 몇백 개의 CPU들이 병렬 처리가 되는 경우에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모델을 통해서 각도별로 이러한 RCS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파장에 따라서 몇 개의 세그멘트가 필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파장이 여기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세그멘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경우고요. 이건 10개가 있는 경우죠. 오른쪽이 아무래도 같은 파장을, 같은 웨이브폼을 훨씬 잘 표현할 수가 있으므로 보통 10개 정도가 있어야지 한 파장 안에, 그래야지 적절하게 신호를 표현할 수 있다 가 되어 있고요. 이 그림은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주파수에 따라서 number of unknown, 미지수의 개수가 매우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파수가 0.1일 때는 8,000개, 8,600개, 계산 시간은 약 190초, 0.3GHz 때는 이렇게 되고요. 1GHz 때는 갑자기 73,000개, 3GHz 때는 요거의 3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주파수 시간이 걸리고 언노운 개수가 늘어난다. 이게 10기가가 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계산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거는 이제 근사하는 거라서 PO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에 연구실하고 카이하고 연구를 했던 내용이 되고요. 또는 이렇게 RCS, 이게 유러피안 모델 그리핀이라는 비행기 전투기에 RCS가 인터넷상에 있습니다. 요거는 RCS 계산을 이제 연구실에서 해봤던 거죠. 500MD라는 헬리콥터에 대한 RCS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RCS 계산을 했죠. X밴드에서 RCS 계산, F16 아까 봤던 F16의 RCS 계산 가능성이 10MHz일 때는 금방 되죠. 100MHz 때는 1분, 200MHz 때는 2분, 1GHz 때는 10시간 걸립니다. 2GHz 때는 20시간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걸리겠고요. 10G일 때는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제안을 한 것이 이러한 RCS를
추정을 하는 이러한 방식을 제안을 했죠. 예를 들면 아래측에 대한 주파수에 대한 RCS 한 각도에 대한 것이죠. 한 각도 이러한 미사일에 대한 거. 예를 들면 이게 10도죠. 10도. 10도면 앞에서 10도 정도 돼 있을 때 RCS를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뒤쪽 주파수를 추정을 합니다. 추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코시 메소드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추정한 값과 실제 계산한 값이 상당히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파란색 선이 원래 실제 값이고요. 빨간색 점이 추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6기에서 7기가 정도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로는 7기가 계산하려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는데 6기가까지 정도 데이터 가지고 뒤쪽을 추정이 가능하므로 훨씬 더 경제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다 하는 게 이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그 미사일에 대한 거 74도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쪽이 잘 추정이 된다. 그래서 얘들을 전부 합치면 여기 보면 지금 구분이 잘 안 가죠. 원래 방식이 검은색 실선이고요. 여기 점으로 된 거가 우리 추정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 각도별로 7기가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원래 것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비행기 경우에도 역시 추정이 잘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넘어가면 역시 전체 RCS가 원래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 시간이 이제 그 제한한 방식을 사용하면 5일 걸린다. 그 전에는 2주 정도 계산이 됐는데 제한한 방식을 뒤쪽이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5일만으로 충분하다 하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그 웹페이지에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그 챕터 2장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은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